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35의 남자입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족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박혁거세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알에서 불쑥 태어나거나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도 모른 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사실 학교 가서 아이들이 저한테 고아야 고아야 하기 전까지는 저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보육원의 원장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늘 싸움하며 아웅다웅 다투는 수많은 아이들. 저는 진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그 세계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학교라는 사회에 제가 나가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제가 조금 다른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모를 슬픔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굳이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은 감정들이었어요. 특히 보육원에서도 특이할 만큼 저는 부모님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남아있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저희 보육원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나 아빠가 몇 년 뒤에 찾으러 오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럴 경우 정말로 운이 좋으면 진짜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그런 것과 연관없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저를 낳아서 버렸는지조차 아무런 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 아예 부모님에 대한 마음조차 갖지 않으려고 오히려 더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괜찮은 척, 필요 없는 척 그렇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고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를 낳았을 것 같은 즈음의 나이가 되니까 이 그리움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처리가 안 될 정도로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원망할 마음도 없었고 제가 뭔가를 따질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 한번 보고 딱 한번 왜 그러셨냐고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마음처럼 쉬운 건 아니었죠.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니 어떻게 찾을 길도 묘연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한구석에 늘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만 혼자 쌓아가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저한테 선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고아라는 것도 개의치 않았고 부모님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도 굳이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보다 5살 연상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때로는 누나 같고 가끔은 엄마 같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를 보고 반한 건 조금 창피하지만 어른의 성숙미가 아내에게서 물씬, 정말 아주 물씬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이돌처럼 상큼하고 설레는 마음보다는 진하게 풍기는 여인의 향기가 저를 더 두근거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처지를 겁내하면서도 아내에게 조금씩 다가갔고 다행히 아내는 제게 마음을 빨리 열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별다른 편견 없이 말이죠. 그게 사실 제일 고맙더라고요. 사람들은 흔히 제가 고아라고 하면 두 부류로 나뉘어 저를 대합니다. 아주 시크한 척, 사람은 태어나면 어차피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된다며 엄청 이해 폭이 넓은 사람인 것처럼 구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살아서 어떡하냐며 동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내는
그 둘 중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라는 평범한 그 태도가 저를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랑 사귀면서 아내가 딱 한 번 이렇게 말해서 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을 테니 내가 꼭 언젠가는 당신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꼭 찾아줄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건 안 하건 일단 제 마음 구석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알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 덕에 저는 새 삶을 시작할 마음을 먹었죠. 아내는 정말 여러모로 저한테는 복덩이인 여자였습니다. 살림도 너무나 꼼꼼하게 잘했고 경제관념도 꽤 뚜렷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마웠던 건 아내의 부모님, 즉 장인 장모님이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부모님이 없다 보니 상견례 대신 식사만 한 번 했거든요. 솔직히 좀 긴장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두 분 다 아내와 똑같이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저 저희 둘이 인연이 되어 서로 살겠다고 했으니 한번 잘 살아봐 라는 태도였었는데 그게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저를 아끼시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행복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처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기댈 곳이 되어주면서 살자는 약속이 저희가 한 유일한 약속이었지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저한테 아주 상세하게 제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어떻게 자랐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걸 물어봐? 나 솔직히 기억도 잘 안 나고 사실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도 좀 힘들거든. 내가 말했잖아. 당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꼭 찾아주겠다고. 그게 어디 쉬워. 나도 찾으려고 해봤지만 생각보다 사람 찾는 거 어렵더라고. 쉽지 않은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그리고 나 생각보다 능력 좋은 사람이야. 내가 찾으러 가면 못 찾을 건 이때까지 아무것도 없었어. 그 자신만만한 아내의 말에 저는 떠올리기 싫었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제가 발견되었던 곳, 자란 곳, 그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들을 차례차례 기억나는 대로 아내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아내가 제 부모님을 찾아주겠다고 했을 때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 해도 그냥 고마웠죠. 제 입장에서 저를 이해하고 한 번 더 생각해 주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진심이었던 듯 했습니다. 저한테 제가 자랐던 보육원을 물어보더니 저랑 같이도 가고 혼자서도 가고 그곳을 들락날락 하면서 최대한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하더군요. 그 노력이 하늘에 닿았는지 오래 계셨던 선생님이 아주 옛날 기억을 하나 끄집어내셨습니다. 제가 자랄 당시에 있었던 원장 선생님이 몹시 꼼꼼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보육원에 들어온 상태의 아이들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곤 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창고 근처가 크게 불이 나서 거기 있는 물건들을 일제히 꺼내다가 다른 창고로 고스란히 옮겨뒀다며 혹시 관련된 게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마치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은 듯이 그거라도 꼭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 먼지구덩이 가득한 창고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이 도운 것처럼
저는 제가 처음에 보육원에 버려졌을 때 입고 있었던 옷가지가 담긴 비닐팩을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원장 선생님이 진짜로 꼼꼼한 성격이셨던 듯 랩으로 꽁꽁 싸매고 그 위에다가 이름을 하나 더 쓰고 이름 위에 비닐팩까지 또 몇 겹으로 싸서 거의 진공 상태처럼 밀봉을 해두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내와 저는 그걸 아주 소중히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사실 그 봉투를 보는데 마음이 아프고 쓰리더라고요. 정말 손바닥보다 조금 큰 듯한 베넷저고리. 그만한 옷을 입는 아이를 어쩌자고 그렇게 내 부모는 버렸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그 뭉탱이를 보는 것도 저한테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제 그런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처럼 저한테 그걸 가지고 뭘 할 건지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잊고 지내는 중이었죠. 그런데 몇 주 정도 지난 후 아내가 정말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것 같은 목소리로 집에 뛰어들어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야, 찾았어. 드디어 찾았다고. 뭘 찾아? 당신 아버지. 당신 친구를 찾았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고나 하는 걸까?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친아빠를 찾았다니. 내 친아빠가 어딨는데? 어디서 찾은 건데? 자기 지난번에 보육원에서 가지고 왔던 그거 기억나? 내가 거기를 진짜 샅샅이 뒤져 작은 머리카락을 하나 찾았거든? 아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혼자 손을 꼭 쥐고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켰습니다. 아니, 이상하더라고. 그 갓난쟁이 아기한테 머리카락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이거는 분명히 어른일 것이다. 아이의 것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 의뢰했어. 그러면서 아내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는 손발이 너무 떨려서 제가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봐봐. 친자 확률 99.99999%야. 당신 아버지 찾았다고. 저는 저도 모르게 헉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너무 손발이 떨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제가 평생을 걸려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죠. 그런데 곰곰 생각을 해보니 유전자 확인으로 찾은 건 그저 저한테 진짜 부모가 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찾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제가 숨을 가다듬으며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나한테 아빠가 있다는 증거지. 누가 내 아빠인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아버님이 언제고 당신이 자기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게 자기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으신 기관이 있더라고. 그 기관에서 오늘 나한테 연락을 해줬어. 아버님도 당신을 너무 애타게 찾고 계셨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거였죠. 참 다행이다라는 거였죠. 만약에 저 혼자만 애타게 찾고 있거나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저만 보고 싶어 하면 그거는 저한테 아이의 부모가 없는 셈 치는 것보다 훨씬 아프고 슬픈 경험이 될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를 찾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등록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평생의 외로움, 한을 다 씻어줄 수 있을 만큼 감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게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제 옆에서 함께 저를 토닥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나 정말 당신 아니었으면 절대 찾으려는 생각도 못했을 거고 아마 찾지도 못했을 거야. 이거 다 당신 덕분이야.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래서 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거야? 진짜로 내 아버지가 맞는 거야? 나 사실 내가 먼저 통화했어. 본인 확실하게 다 확인되기 전까지는 몇 번씩 검증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아내가 말끝을 좀 흐리더라고요. 순간 불안함이 덜컥 밀려왔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이 있나 싶어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왜 그래? 아니, 그게 뭐 큰일은 아니고 아버님이 생각보다 엄청 젊으시더라. 아버지가 젊다고? 올해 연세가 52이야. 52세. 어? 내가 35인데 아버지가 52이면 17에 날 낳았다고? 그러니까 17살 때 22살 누나랑 연애를 하셨나 봐. 그러다 당신이 생겼는데 그 누나가 말도 없이 당신을 낳고 아버님의 부모님, 즉 당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놓고 간 거지. 어느 날 학교 다녀와 보니 아이가 있더래. 당신 아들이라면서. 아버님은 어떻게든 키워보겠다고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와보니 자기랑 의논도 없이 당신을 입양 보냈다고 하셨나 봐. 그게 정말이야? 그럼 어머니는? 당신 놓고 간 이후 연락이 끊기고 지금도 생사를 모른대. 사실 이름도 잘 기억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 여튼 고등학생 어린 나이였지만 어떻게 내 자식을 함부로 할 수 있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하고도 연을 끊고 살고 계셨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일단 저는 아빠나 엄마가 저를 의도적으로 버린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걸 확인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엄마는 저를 아빠에게 버리고 도망간 게 맞았지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저를 그리워하고 저를 놓쳤다는 것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아는 채 힘들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저를 위로하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나한테 연락받고 몇 번이고 당신이 살아있는 거냐고, 맞냐고, 진짜 당신 확실하냐고 물어보시면서 진짜 한참 우시더라. 이제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대. 죽긴 뭘 죽어. 이제부터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죽어. 그래서 나 아버지 언제 만날 수 있어? 일단 내가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한번 연락드리겠다고 했어. 연락처는 다 받아둔 상태야. 아내는 제게 언제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얘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뭐 필요하겠어요? 35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저는 당장 전화를 걸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전화기 밖의 남자는 흐느끼는 소리만 낼 뿐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아버지를 부르자 그제야
호서바라는 이름 하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마 그게 아버지가 지어준 제 이름인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계신 곳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제 신혼집에서 불과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아버지와 만날 약속을 잡고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걸음 하나당 1년인 것처럼 발걸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거리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한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기로 한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한 사람이 저와 아내를 보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아버지였습니다. 뭔가 저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이 차이가 채 20살이 나지 않다 보니 그냥 형 같기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꾹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역시 눈에 눈물을 그렁그렁 담고 있더라고요.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딱 한마디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이 싹 씻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나눠 먹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날이 오니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조용히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여자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만난 아버지인데 떨어져 사냐며 할 수 있으면 우리라도 돈을 좀 보태서라도 아버지를 좀 더 가까이 모시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저한테 제안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어쩌면 이렇게 속이 깊고 사랑스러운지. 정말 이런 여자 어디 있다 나타났나 이제서야 나한테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생각하는 것도 훨씬 어른스럽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내의 제안을 따라서 아버지는 저희 집 바로 옆동 아파트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평수는 제가 사는 것보다 좀 작았지만 혼자 사시기에는 정말 충분한 곳이었죠. 주말이면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삼시세끼 식사 같이 하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의 어렸을 적을 기억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얘기는 한정적이었지만 저보다 먼저 살아온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이 아빠한테 어떠한 얘기를 들으며 그 아버지의 인생을 따라갈 수 있게끔 교훈 얻는 거. 그런 게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하루하루 거칠게 살아온 인생, 남한테 해줄 얘기 뭐 있냐며 머뭇거리시던 아버지도 점점 아버지의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나와 20살이 막 되던 무렵부터 안 해본 일 없게 이 일 저 일 다 하셨다고 했어요. 혹시나 주소지가 고정되어 있으면 자기 부모님이 찾아와서 집으로 끌고 들어갈까봐 주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을 전전하며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집을 구하기 이전 집도 친한 형님 명의로 된 집에 전입신고도 없이 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직 살아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 두 분 다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얼굴들을 한번 보고
그런데 부모님 그렇게 보내고 나니 후회밖에 남는 게 없더라. 그러셨겠네요. 너 많이 그리워하고 많이 찾으셨어. 진작에 찾았으면 두 분 원도 한도 없으셨을 텐데. 이제라도 마음 놓으시겠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삼 아내에게 더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마주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 아내의 덕이니까요. 아버지가 옆동으로 이사 오신 후 아내는 더 바빠졌습니다. 마치 두 집 살림하듯 반찬도 한 번 하면 두 집분을 해서 아버지 집에 갖다 나르고 수시로 가서 청소도 하고 살림도 도와주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 테니 사람 쓰자고 해도 우리 형편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며 이렇게 효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냐고 오히려 저한테 씩씩하게 말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아주 아내는 효부, 세상에 다시 없는 복덩이 아내로 소문이 쫙 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생각지 못한 불행은 그 순간 스물스물 찾아들어와 벼락처럼 어느 날 저를 덮쳤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버지의 사고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차 사고가 나서 다리골절로 지금 입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죠.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은 어떻게 연락을 받은 거야? 아니, 나는 아버님이랑 통화 중이었어. 아니, 아버님 댁에 반찬 갖다 드리려고 어디 계시냐고 전화를 걸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서 지금 이번 사고 나셨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운이 너무 좋았다. 당신 진짜 복덩인가 봐. 그러면 지금 수술 들어가신 거야? 복합골절이 무릎 아래쪽으로 발생해서 아마 지지대 넣고 못 박아서 고정해야 하나 봐. 당분간은 휠체어나 목발 짚으셔야 할 것 같아. 생활 불편하시겠네. 저기, 아버님 다 나으실 때까지 그러면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간호를 좀 할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 집도 넓은 게 아니라 이래저래 더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지 뭐. 그러면 주말에는 당신이 가서 돌봐드리고 주중에는 내가 가 있을게. 그리고 남자 간병인 하나 이틀에 한 번 오는 정도로 구해서 아버님 샤워나 목욕 같은 거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고. 그래, 그게 좋겠네. 당신이 더 고생이겠다. 아이고, 고생은. 아버님이 불편하실 텐데. 그렇게 아버지는 병원에서 3일 만에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셨고, 그때부터 제 아내는 더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거동이 수월치 않으니 거의 하루 종일 아버지 집에서 수발을 들다가 제가 아버지 집으로 퇴근,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저녁을 먹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게 생활이 되었죠. 삶의 터전이 아버지 집으로 옮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어가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회사 건물에서 아침부터 뭔가 공사를 하더니 결국 그게 사달이 났는지 온 건물 전기가 다 나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컴퓨터도 연결이 안 되고 사무실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으니 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대표님도 뭐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그냥 오늘은 조기 퇴근하고 다음 날도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일괄 휴가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긴 휴가에 모두가 들떴고
저도 이참에 아버지 모시고 교회라도 후딱 바람이나 쐬고 올까 하는 생각에 아내와 아버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받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 다 진동으로 해놓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종종 놓치는 타입들이라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내 둘 다 좋아하는 바나나를 한 틀 사서 손에 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들어가지 못하고 우뚝 서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방 안에서 정말 까르르 하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우, 진짜 자기도 너무 짓궂어. 어떻게 나랑 같이 있겠다고 그렇게 차로 뛰어들 생각을 한 거야. 아니, 기껏 일꾸면서 가까이 있게 되었는데 너무 감질만 나게 만나니까. 나도 이거 뭔가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아우, 진짜 우리 오라버니 과감한 건 알아줘야 해. 우리 귀여운 곰순이 내 그런 면에 반한 거 아니었어? 남자답게 확, 과감하게 확. 그런 의미에서 이리 와. 오빠가 아주 딱, 응? 남자답게, 아우, 못 살아. 다리도 성치 않으면서 왜 지치지를 않아? 난 지치지 않는 남자라니까. 하마터면 들고 있던 바나나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방에서는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크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뒷걸음질을 쳐서 문 밖으로 나와 저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리고 그날 퇴근 시간이 훌쩍 넘을 때까지 저는 밖에서 걷다가 쉬다가 다시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며 마치 갈 곳 잃은 사람처럼 헤매고 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휘몰아쳤습니다. 마치 회오리바람이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한동안 휘몰아친 생각 끝에 제 머릿속에 남은 건 아버지가 한 말 중 기껏 일꾸면서 가까이 있게 되었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렇게 말한 게 또렷하게 기억났거든요. 다음날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안고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그 이후 몇 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죠.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아버지 집을 드나들었고 저는 모른 척하며 그저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의 꺼풀이 한 겹 벗겨져서 그런 건지 아내와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이 예전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친하다고는 생각했지만 그 친밀함이라는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그 익숙함에서 나온 것 같은 친밀함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둘이서만 아는 얘기를 툭 내뱉고 얼른 제가 알아들었을까봐 무마시키기도 하고 슬쩍슬쩍 손을 스친다던가 눈빛을 주고받는다던가 부축하면서 쓱 몸을 기댄다는 것도 그제야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뒤 저는 흥신소의 연락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아버지, 아니 알고 보니 제 아버지도 아니더군요. 사연인즉슨 이랬습니다. 제 아내와 그 남자는 소위 꽃뱀과 기둥서방 역할을 하며 함께 지내는 오랜 사기꾼 커플이었습니다. 저처럼 연고 없는 남자를 찾아서 꼬셔서 재산을 뜯어내거나 홀로 된 여자를 찾아서 그 남자가 유혹하는 식으로 사람들 등을 쳐먹는 사이였던 거죠. 그러다 제가 그 두 사람의 타겟이 된 건데 어쩌다 보니 저와 그 남자가 눈매와 눈썹이 똑같이 생기고 혈액형도 같으니 아버지인 척 옆에서 대놓고 살면서 바람을 피울 계획을 세운 거였습니다. 유전자 검사지도 모두 조작된 거였고 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제 간절한 소망을 이용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였죠. 모든 것을 안 이상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을 철저하게 응징하기로 하고 두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을 흥신소를 통해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전세금을 빼서 지금 제가 제 명의로 산 그 집에 초기 계약금으로 넣었거든요. 그래봐야 3천만 원이지만 그게 그 남자의 전 재산인 건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최대한 빨리 매매를 해달라고 집을 내놓고 그 남자와 아내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사실은 조만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바꿀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내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눈치였지만 제가 집을 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살던 집 역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그 남자가 다리에 박은 심과 못을 다 풀고 퇴원을 하는 날이자 제 아내와 그 남자에게 당에서 재산을 빼앗긴 8명의 피해자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아버지와 함께 세상 행복한 얼굴로 병원에서 나오더군요. 하지만 곧 저와 8명의 사람들을 보자 하얗게 질려 얼음이 된 듯 멈춰 섰습니다. 여보, 이게... 그래,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저 옆에 서 계신 분은 경찰이니까 말 가려서 잘하고.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그 남자가 냅다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를 잡고 있던 제 아내를 휙 밀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죠. 악에 받쳐 쫓는 사람들을 이길 리 없으니 금세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두 사람은 오랜 악행의 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혼을 했고 고소도 했습니다. 제가 집을 다 팔아버려서 그 두 사람은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되었지만 감옥이라는 새로운 집이 생기기는 했고요. 저는 살던 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긴 게 서로 같은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끈끈해지다 보니 또 가족 같은 관계가 되긴 하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꼭 피가 섞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모든 것은 제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굳이 가족을 만들거나 찾으려 애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인연을 가족처럼 대하며 살아보려 합니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